3교시. 전 침수 좀 중요하다고 보긴 하는데 이 정도는 아니죠.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 정도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사항이면이지, 이게 뭐 우리 소방에서 이렇게 적용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너무 과하죠. 우리 뭐만 좀 생각하면 됩니까? 라면 고민 한번 해보면 첫 번째 나왔던 게 이제 성능위주 설계죠. 성능위주 설계에 우리 가장 큰 고민이 펌프실과 전기실하고 변전실이 있는데 걔네가 이제 지하에 있거든요. 펌프실. 그죠? 그리고 전기실. 근데 이제 우리 고층 건축물이 성능위주 대상이다 보니까 펌프실은 이제 여기 붙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다들 이제 펌프 대신에 고가 수조 방식으로 가야 되거든요. 여기 이제 됐어. 남아있는 얘기야. 그래서 전기실도 뭐 1층으로 2층으로 가라. 말이 쉽지 불가능이거든요. 그래서 뭘 합니까? 전기실이 있으면 턱을 올리겠다. 이렇게. 출입물 좀 높이. 그래서 단도 높이고 함을 세우겠다는 거죠. 그런 얘기를 타협합니다. 그리고 지하 이제 서울에서 지금 벌써 2번이나 생긴 거죠. 국제성 호우는 못 견디니까. 그래서 이제 경사로, 차도 내려간 경사로 입구에 우리가 차수막이라는 차수판을 같은 넣어라. 지금 활용 많이 하고 있거든요. 자동식도 있고, 최근에 나온 형태는 비 나오는 형태의 양에 따라 가지고 이게 올라가는 높이가 달라지게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무조건 나와 있는 것들은 한번 올라가면 차는 진행이 불가능한 거죠. 이게 있고 없고에 엄청난 큰 차이가 있더라고요. 실제로 이제 흐르고 있는데 닫아버리니까 요즘에 되게 기밀하거든요. 물도 안 새 들어가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간단하게 해서 관공서는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하철 옆에다가 다 벽면에 다 설치되어 있죠. 여기까지는 괜찮아. 뭐 됐어. 이런 문제 나오는 거 진짜 10점짜리로. 근데 갑자기 이제 이렇게 이게 뭐 이 정도는 아니죠. 이 정도. 이거 뭐 소방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소방에서 이렇게 침수 방지 뭐 어떻게 해줘 이거를. 우리 소방관인가? 소방관도 행안부 일을 지원하러 가는 거지, 그죠? 우리 불 끄는 것도 아니고. 이런 문제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약도 안 했어요. 다음에 또 나옵니다 이런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그냥 보세요. 아, 이런 게 있구나. 세부적으로 있구나. 뭐, 그죠? 누전 감지 방지하고 뭐 집수정 넣고 뭐 해야 되겠구나. 쭉 있죠. 그래서 뭐 귀찮더라고. 답지를 안 올리기는 좀 그렇고, 욕 들을 것 같고, 올리기는 짜증나고 그래가지고. 요거 하나 딱 해볼까요? 요 두 가지 이렇게. 다음 생각해보면 우리한테만 좀 연관이 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래 이제 소방관이 하는 활동 중에서 소방 활동이 있고 소방 지원 활동이 있고 생활 안전 활동이 이렇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방 활동은 불 끄고 이제 예방하고 구조 구급하는 거 맞고, 소방 지원 활동이 이런 내용이 들어가거든요. 소방관 문제면 충분히 이해되죠. 이렇게 뭐 타법도 이제 이해해서 적용하자. 근데 기술사 문제 방향성하고는 좀 많이 달라집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여기까지는 하셔야 돼요. 차수 설비하고 이런 차수만. 뭐 연관시켜서 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뭐 법 자체를 묻는 거니까 연관이 안 되는 거죠. 그거 그대로 써야 되는 거니까. 요거 한번 읽어보십시오. 넘어갈게요. 2번입니다. 행정적 절차에 대한 부분들 잠깐만 말씀 좀 드릴게요. 요것들은 이제 제가 이제 다른 학원 올리는 답을 참조했을 때 거기가 이제 그 답이 오리지널 답에 가까운데, 그 또한 이게 안전원 건지 협회 건지 어떤 기관에서 내가 본 내용이 있는데 그게 기억이 안 나가지고 그냥 이제 이런 소방 관세에 일반적으로 올려져 있는 내용을 그대로 넣었네요. 딱 그걸 넣고 싶었는데 기억이 잘 안 났어요. 제 절차를 잠시 말씀드릴게요. 이렇게죠. 그냥 집 짓고 싶은 사람입니다. 집 짓고 싶은 사람은 뭐 합니까? 제일 처음에 누굴 만나요? 건축사를 만나러 갑니다. 건축사를. 업자 있죠, 업자. 이렇게. 왠지 설계 잘하게 생긴 사람. 집 지을래? 그럼 다 넘기는 거죠. 집 짓고 싶다 이렇게 하면, 그래? 집 지으면 되지. 내가 다 알아서 해줄 테니까 이렇게. 이제 하도가 안 되게 돼 있고, 그죠? 그 법에 대해서는 이해하시면 됩니다. 얘가 설계자입니다. 설계업자.
설계업자입니다. 얘는 발주처자 건축주죠. 건축주. 내가 다 알아서 줄게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니까 이 사람이 관공서에 대한 기관과 정리를 해주는 거죠. 이렇게 그죠? 내가 다 알아서 관공서입니다. 머리 제일 크네요. 지금 집을 짓고 싶다는데요. 이분이 직접적인 한 형태로 갑니다. 그죠? 어떤 규모를 짓고 싶으세요? 이렇게 하는 거지. 얘가 관할서입니다. 관계기관이죠. 이 관계기관은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어디에? 소방서에. 점점 머리가 커지는데요. 이렇게 소방서입니다. 소방서에 허가에 대한 동의를 요청해요. 얘는 엄청 중요합니다. 별표 셋. 허가 동의 대상입니다. 그러면 이 규모가 작으면 며칠 이내에? 규모가 작으면 동의를 내주는데 동의가 5일. 규모가 커서 특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처럼 규모가 커지면 10일입니다. 10일. 보완은 4일, 취소는 7일이 되죠. 그러한 절차는 좀 중요해요. 그렇죠? 동의 대상이구나 이렇게 해서 동의에 대해서 통보해 줍니다. 결국은 이리로 가는 거죠. 야, 집 지어도 된대 이렇게 하는 거죠. 아 그래? 다행이네. 이 사람은 또 이렇게 선정하죠. 뭘 선정합니까? 공사업자를 선정합니다. 내가 지어줄게. 이게 바로 시공자입니다. 공사업자죠, 공사업자. 하지만 공사업자가 제대로 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되니까 뭘 둡니까? 하면 감리원을 두는 거죠. 감리원은 눈을 항상 이렇게 매섭게 뜨고 있어야 됩니다. 감리씨 이러면서 막 잔소리하는 거죠. 잔소리하면 꼬지르고 잘리고 이렇게 관계가 되게 재밌습니다. 그죠? 이런 형태도 있고 공사도 뭘 해야 됩니까? 하면 공사도 기술자를 배치를 신고해야 돼요. 감리자는 두 가지를 하죠. 이렇게. 선임을 신고하고요. 선임 신고하고 배치는 통보를 해줘야 돼요. 이러한 일련의 절차를 거칩니다. 그 다음에 건축물이 다 지어졌어. 그러고 난 다음에 소방서는 출동하는 거죠. 건축물을 어디다 지을까요? 하면 애매해졌네요. 건축물을 여기다 짓는다 합시다. 여기까지는 감리업자고요. 현장에 나가 있는 사람들은 의외로 또 순진한 사람들이 많죠. 이렇게. 약간 연로하시지만 착하시고 일 잘하시는 분으로 감리원이라고 부릅니다. 감리원을 배치하고 업자를 선임하는 거죠. 이건 선임이라고 하는 절차고요. 감리업자가 현장으로 보내는 것을 배치라고 부릅니다. 이 개념을 가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은 좀 짓는 거고 감리원이고 사람이 그렇죠. 이 검사가 다 끝나고 나면 어떻게 누구한테 보고합니까? 라면 그렇죠? 이 관련되어 있는 감리원이 발주처와 시공자와 감리 전체와 소방서에 관련 서류를 다 제출해야 됩니다. 이해됩니까? 이 사람은 준공 때 뭘 해야 됩니까? 라면 소도관건이거든요. 소도관건 이렇게 기억하세요. 소방서, 도급인, 발주자. 그 다음에 누구? 관계인, 소방서, 그렇죠. 누굽니까? 라면 얘가 도급자는 공사업자를 얘기합니다. 공사업자, 소방서, 관계인이 발주자를 얘기해요. 그 다음에 건축감리, 건축사, 이렇게. 건축감리한테 제출해요. 요 일련의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죠? 근데 규모가 크면 내가 나가서 볼게 이런 거죠. 굳이 나오실 필요 없는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감리원이. 굳이 나오실 필요 없는데 이러면, 나가봐야지. 완공검사 확인 대상이라는 게 또 있어요. 내가 나가서 직접 볼게. 이 부분이 완공검사 확인 대상이라는 게 있어요. 예상 문제입니다. 둘. 규모가 크면 감리의 서류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러 내가 나갈게 이렇게 하는 거죠. 확인 대상입니다. 이런 일련의 절차를 거치는 거죠. 이런 일련의 절차, 그죠? 그 다음에 뭐 합니까? 라면 이 건축물의 이제 주인은 바뀌는 거죠. 건축주의 개념에서 이 건축물의 관계인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해됩니까? 자, 완공됐어요. 이렇게 완공됐죠. 그러면 누가 됩니까? 하면 관계인으로 바뀌는 거죠. 이 건축물의 관계인. 이 건축물의 명칭은 소방 대상물에서 특정 소방 대상물에 대한 형태에 대한 개념이 완전히 잡히는 거고,
관계인이 형성되는 거죠. 이 관계인은 향후 1년 이후부터 최초에 이제 추가를 해볼까요? 점검을 받아야 돼요. 점검. 유지관리, 메인터넌스죠. 첫 번째 나오는 형태가 최초. 최초는 며칠 이내 받습니까? 60일. 60일 이내 받고요. 이 최초의 점검은 종합점검과 동일합니다. 종합. 신경 쓰지 말고요.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부터는 이렇게 점검 받는 거죠. 이렇게. 뭡니까? 하면 종합. 종합. 그 다음에 작동 받습니다. 종합은 우리 완공된 이후 사용 승인되고 난 다음에 몇 년? 1년 뒤부터. 1년 후부터 먼저 받죠. 그 1년 후 받고 종합 받은 지 몇 개월 이내에 6개월 이내에 작동을 받게 됩니다. 이해되죠? 이러한 절차를 거치게 되는 거죠. 이게 유지관리까지죠. 이 또한 관할서에서는 다른 부서지만 소방서로 똑같이 서류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여러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거죠. 그렇게 어렵진 않고 절차상에 잘 이해해서 봐놓으시면 될 듯해요. 별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지관리까지도 같이 물어가지고 이 어떤 자료 그대로 안전원 자료 같은데 안전원 자료가 잘 안 찾으시더라고. 그래서 못했는데 제가 찾은 대로 해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요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될 듯하고 됐네요. 그 다음에 옛날부터 자주 냈던 문제죠. 이게 포라고 하는 형태를 잠시만 이해해볼까요? 포가 있지. 포가 뭐가 있느냐? 이렇게 포. 첫 번째 이제 포는 이게 시험에 나옵니다. 이렇게만 적을까요? 포는 이렇게 출발하는 거죠. 무슨 화재 때 포를 씁니까? 하는 거죠. 무슨 화재입니까? 유류다, 유류, 그죠? 유류가 다양한 원인 있을 수 있겠죠. 유류가 저장되는 용기에 탱크도 있을 수 있고, 웅덩이처럼 고여있는 것도 있고, 다양하게 있을 거예요. 유류의 탱크. 고민합시다. 탱크. 그럼 포에서도 다양한 약재가 첫 번째 나올 거고요. 약재 특성에 관련해서 두 번째는 설비화 시키면 어떻게 될 거냐. 그렇죠. 그렇죠? 설비. 우리가 고민할게요. 그래서 유류화재 특징을 한번 고민할까요? 유류화재 특징이다. 유류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어떤 특징이 있냐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유류화재의 특징은 고체 가연물의 화재보다 화염의 확산 속도, 연소 속도는 빠릅니까? 느립니까? 왜 빠릅니까? 근데 표면이 타는 건 똑같은데 왜 빨라요? 고체도 가연성 증기 나옵니다. 그걸 분해 연소라고 부르죠. 네? 증기압? 증기압. 왜 자꾸 빨리 커집니까? 가연성은 동일하다고 갑시다. 왜? 한 놈은 고정이고 한 놈은 유동이 생기죠. 그걸 뭐라 부릅니까? 표면장력 구동률하고 10점짜리입니다. 유리의 가장 큰 특징은 내부의 표면장력이라는 게 있죠. 표면장력의 온도에 따라서 바뀌면서 움직여요. 표면장력 구동률. 이해해 놓으세요. 무슨 말입니까? 액면에 불이 났어요. 차츰 옮겨요가 아니고 내부가 계속 도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됩니까? 확대돼 가는 거지. 고체는 어떻게 해? 얘 고정인 거예요. 지힘으로만 가. 근데 액체는 가면 밑에서 도와줘. 야, 내가 도와줄게. 엄마 찬스 써, 이 새끼야. 이러면서 밀어주는 거지. 그럼 쭉쭉 빠져나가는 거지. 너 빨라. 빠르네요. 얘가 굉장히 점점 화재가 확대되는 게 빠르네요. 그래서 약재 때 뭐를 먼저 고민합시다. 첫 번째, 뭐가 필요해요? 포약재 뭐가 필요합니까? 빨리 움직인다는데. 너는 빠르게 흘러가. 나는 천천히 갈 테니까. 탱크 다 태워 먹는 거지. 뭐가 필요합니까? 포약재는. 포약재가 필요한 성질이 뭐냐고 지금 설명했잖아, 지금. 유동성이 필요해요. 딱 꽂으세요. 유동성부터. 그리고 발열량이 커. 탱크 가열돼 있으면 포가 살아남을지 안 남을지 몰라. 니은 내열성 필요해. 내화성. 잘 이해해야 돼요. 기름인데 포약재 섞었더니 기름에 오염이 돼 안 돼? 딱 중요한 거죠. 뭐가 필요해요? 오염 여부. 오염 여부니까 그 성질이 뭐예요? 침매 이런 게 그만하고 그런 거 시험에 안 나오고
내유성입니다. 이렇게만 고민할 거예요. 엄청 중요해. 이제 탱크 알아보러 가시죠. 탱크 모양이 꽃갈처럼 생겼어. 무슨 탱크? 컨루프니까 CRT. 그랬는데 컨루프의 가장 큰 단점은 뭡니까? 컨루프의 단점. 컨루프의 단점. 위가 뼈쪽에서 기분 나빠 이런 겁니까? 어떤 단점이? 가연성 혼합기가 상시 존재해요. 이해됩니까? 가연성 혼합기 항상 존재한다고. 영종입니다. 영종. 이 뚜껑문 열면 폭발한다니까. 저 마음 갖다 대냐. 얼마나 겁이 나겠어. 그지? 그리고 탱크의 모양과 기름의 상태를 보고 포를 어떤 식으로 부을 건지 고민하는 거죠. 설비는 고정포로 갈 겁니다. 고정포가 어떻게 방출시킬지에 따라서 갈 거예요. 이해하세요? 그럼 얘가 없는 형태의 탱크를 만들면 되겠네요. 가격은 좀 비싸도. 어떻게? 뭐가 있어요? 기름의 양에 따라서 지붕이 부상하는 형태로 가면 되겠지. 자, 기름이 이만큼 있습니다. 그래? 그럼 뚜껑을 이렇게 달아 놓을 거예요. 이해됩니까? 얘가 부상 지붕이에요. 부상하다. 프로팅. 지붕 탱크예요. 프로팅 리프 탱크의 장점 뭡니까? 유증기 형성 공간이 없어. 안전이지. 단점은요? 눈 비 올 때마다 담당자가 퇴근을 못해. 폭온데, 뚜껑이 뒤집어지는 거야. 농담이 아니고. 외국 사례가 많아요. 우리나라도 있지만. 그 어떻게? 좀 더 비싼 탱크 좀 쓰시죠. 뚜껑을 더 따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유증이 또 생기는 거야. 그럼 어떻게? 창문을 또 내는 거지. 그게 과거에 기출됐던 IFRT입니다. 이해하세요? 창문 달린 FRT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참고만 하세요. 창문 달린까지는 안 나오겠지. 부상 지붕입니다. FRT 이렇게 생각합시다. 그러면 생각할게요. 고정포 방출을 할 건데 어디로 붙는 게 제일 편하냐? 옛날 방식입니다. 그죠? 옛날 방식. 이렇게 여기다가 그냥 포는 어디로 집어넣는 게 제일 안전해요? 어디로? 가운데입니까? 외곽입니까? 이상한 생각들 하시네. 바깥쪽으로 하면 몇 개 해야 돼요? 최소 몇 개? 더 많으시네. 4개? 보통 2개는 해야 되잖아요. 이해됩니까? 가운데로 하면 1개지. 옛날에 그랬어요. 이렇게 계단을 만드는 거지. 미끄럼틀처럼 포괄 뽁뽁뽁뽁 들어가면 멀리 퍼져나가면 되죠. 이렇게. 이해됩니까? 얘를 뭐라고? 몇 형? 1형이라고 그래요. 포는 위로 집어넣고 상부포의 일행이 됩니다. 그죠? 이랬더니 안 커지는 거예요, 자꾸. 포가 멀리 퍼져나가고 있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바깥쪽에서 밀어넣는 방식을 쓰자. 이렇게 된 거지. 바깥쪽에서 포를 직접 넣을 거예요. 직접 넣었던 단점이 뭡니까? 어떤 단점이 생겨요? 포가 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앞을 막아주는 거지. 반사판이 생겨. 반사판 같은 게. 이해됩니까? 둘 다 위로 넣는 거. 그래서 위로 집어넣는 방식은 똑같은데 계단 따라 들어가냐 방출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지. 얘를 2형이라 불러요. 2형. 이해 잘 해놓으세요. 했더니 우리나라가 좀 먹고 살만해진 거지. 탱크 용량 사이즈가 바뀌는 거야. 엄청 커진 거지. 이렇게 확 커져. 이렇게 바뀝니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위쪽에서 아무리 퍼부어도 가운데로는 포가 안 모이는 거예요. 가운데 불이 계속 살아나는 거지. 어떻게 했어? 도저히 안 되겠어. 밑으로 집어넣자. 그렇지. 이해됩니까? 멀리 퍼져나가게. 멀리 퍼져나갔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한 번 쓰고 기름 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 돼. 여기서 넣는 포는 무조건 포를 오염시키면 안 돼. 기름 오염시키면 안 돼. 어떤 성질이 있어야 돼요? 어떤 성질? 내유성입니다. 내유성.
탱크의 지름이 이론상 60m를 넘어서면, 그죠? 넘어서면 하부포로 바꿔야 되고 내유성을 검토해서만 쓸 수 있어요. 내유성이 만족되는 포가 누가 있어요? 수성마포, 또 누구? 보라담백포가 있죠. 담백. 이해하세요? 아, 이 포만 되는 거구나. 그것도 이 두 포가 너무 비싸고 못 쓰겠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해? 이거 그냥 여기 오염만 안 되면 된다면서. 아, 그래? 그럼 호스를 좀 빼내면 되겠네, 호스. 야, 호스 가져와, 호스. 예. 포 뿌릴 때 호스만 갖고 오면 되지. 호스입니다. 호스. 여기서 포가 나가면 되겠네. 폭폭폭폭. 이해되죠? 호스를 쓰는 건 몇 형? 아, 여기 이제, 여기 3형이고, 몇 형? 4형이 되는 거지.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FRT 쓰는 것을 무슨 형? 득형. 이게 다죠, 이게 다. 원리가. 이해 잘 해놓으세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뭐 나옵니까? 혼합장치 나오죠. 혼합장치. 혼합장치는 프레저 프로포셔널. 과거부터 라인, 펌프, 프레저 사이드 프로포셔널. 그리고 우리 법상 공기, 압축 공기포. 다섯 가지. 이게 나옵니다. 그럼 얘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 요거 한번 질문하길래, 요거 답 쓰세요, 이렇게. 콘루프형은 다 이렇고, 프로틴 루프 탱크는 FRT다. FRT는 특형이다. 고정포 방출구에 대한 종류. 밑에 그림 보세요. 보입니까? 이렇게. 여기에 이제 컨루프 모양들, 이용 방출구가 들어가 있다 생각하고, 여기 프로틴 루프 탱크, 특형 방출구가 굽돌이 있는 것처럼 들어가 있는 거죠. 나머지는 설비입니다.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설명했어요. 내용들. 홈통, 통계단 있고요. 통계단. 디플렉터 있습니다. 디플렉터. 그 다음에 포가 뻥뻥뻥 나가죠. 뻥뻥뻥뻥 나갈 하부포, 호스 컨테이너. 그 다음에 굽돌이판. 이 내용으로만 간단하게 그리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됐어요?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에 4번. 4번은 별표 30개 이렇게. 소방기술사가 이거 모르면 진짜 부끄럽습니다. 요 말과 연이어서 한번 정리할게요. 연소가 뭡니까? 라면 연소가 탄다 이런 개념이죠. 연소 속도를 정의할 때는 연소가 고체가연물 1번이거든요. 고체가연물은 질량이 감소하잖아요. 연소가 되면. 그래서 연소의 속도가 되면요. 속도가 되면 질량 감소 속도라고 불러요. 이해되지요? 그럼 액체는 뭐라고 그럽니까? 액체는 액체도 감소하니까 어떻게 해서 감소합니까? 액체는 증발한다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액면이 낮아지는 속도를 얘기하죠. 액면 강화 속도라고 부릅니다. 이게 연소 속도에 다 다른 이름이에요. 같은 거예요, 같은 거. 되겠죠? 그거 이제 얘기하면 되지. 마지막에 뭡니까? 요거까지. 기체 때는 뭐라 불러요? 화염 전파 속도라고 부르는 거지. 화염 전파 속도입니다. 근데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고체죠. 고체가 어떤 메커니즘으로 가냐, 연소 때 이제 우리 익혀야 되는 거. 그걸 갖고 와보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질량이 감소한다고. 질량 감소 속도에 대한 공식을 한번 적어보자. 이렇게 하면 연소 속도는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기화열과 연료속으로 이렇게 해서
단위를 잘 한번 이해해 보면 됩니다. 그죠?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면적당 질량 유량하고 똑같거든요. 면적당 얼만큼 질량이 감소되었어. 면적당 이렇게 되는 거죠. 킬로그램 초당 면적당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를 잘 해놓으세요. 아, 이렇게 생겼구나. 이거 기화열입니다. 기화열이 크면 연소가 덜 되죠. 이 받은 에너지를 기화에 써버리니까 연소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이 연소를 잘 알면 연료속을 알게 된댔죠. 연료속을 면적당 면적을 곱하고 그 물질의 연소율을 알면 그러면 발열량이 구해집니다. 발열량과 연소율의 관계입니다. 발열량이 크면 무조건 연소율이 크면 무조건 발열량이 큰 거예요. 이해되죠? 여기까지 생각해 보자는 거지. 그럼 연소속도는 어떤 영양인자가 아니고 엄청 중요하죠. 연소속도 영양인자. 그 책대로 적으세요. 이렇게 존나 넣어가 이렇게 쭉 적으시면 되죠. 그 다음에 단톡방에 올렸던 내용이고 재미삼아서 이렇게 바라온도 영양인자. 그래서 기술사만 알 수 있는 지식이 이랬죠.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면 탄화수소 계열. 탄화수소 종류 엄청 많잖아요. 탄화수소 모든 걸 다 얘기할 수는 없고 어떤 탄화수소에서는요 우리가 알고 있던 파라핀계 탄화수소라니까 좀 헷갈리는데 신경 쓰지 마시고 예, CH4 이러한 분자 구조 가진 애들 있잖아요. 얘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C에 N, H에 EN 플러스 E. 이 애를 파라핀계라고 불러요. 메테인 뭐 이렇게 나오는 것들. 이런 아이들을 파라핀계 탄화수소는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첫 번째, 발화 온도를 얘기하다 보니까 발화 온도는 높을수록 위험합니까? 낮을수록 위험합니까? 온도는 무조건 낮을수록 위험합니다. 그거 헷갈리는 순간 1년 남은 겁니다. 하나도 안 헷갈린다고 생각하셔야죠. 안 헷갈리네. 그냥 모르겠네 이러면서 모르면 2년 남았고 무조건 다 알고 있어야 되지. 파라핀계 탄화수소입니다. 그죠? 뭡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증기압이 높으면 증기압 커. 발화점이라고 얘기하는 내용은 온도를 얘기하죠. 높아집니까? 낮아집니까? 높아집니까? 낮아집니까? 낮아지면 위험한 건데. 낮아집니까? 일단 한번 써보는 거죠. 나도 1년 남았을 줄 모릅니다. 두 번째. 그죠? 증기압이 높은 말은 증기압. 우리 탄화수소에서 CH4가 있고 C4H10이 있습니다. 부탄이라고 그러죠. 증기압의 크기는 어떤 놈이 더 큽니까? 어떤 놈이 큽니까? 네? 구탄이 큽니까? 한 3년으로 바뀌는 것 같네요. 남아있는 기간이. 곧 4년도 바라보겠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지금. 다시 역산을 하러 가죠. 증기압이 뭡니까? 증기압이 압력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1년 남았습니다. 증기압은 하려는 힘. 액면을 다시 갖고 올게요. 액면은 확대를 확 시켜버리면 액체는 증발을 원하고요. 대기는 액화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지요? 끊임없는 거. 이 액체가 기화되고 싶고 기화된 놈은 액체로 되고 싶고가 공존하고 있다고. 계속 돌고 있어요. 이 증기압은 한 개만 먼저 정리할게요. 이렇게.
온도에 비례합니다. 이런 말 하기 시작하면 또 한 10분 흘러가는데 온도에 비례해서 증기압은 증가됩니다. 탄화수소 계열의 분자수가 작을수록 증기압은 쉽게 증발해요? 클수록 쉽게 증발해요? 작을수록입니까? 클수록입니까? 여기에서만입니다. 아닌 놈도 있기 때문에 저기서만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어떻게? 작을수록 커집니다. 작아지는 거죠. 이렇게. 옆에다가 이제 1년이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1년. 1년까지는 침묵하면서 공부만 하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이에요, 엄청. 증기압이 크단 말은 뭐 쉽게 증발하는 놈을 얘기해요. 쉽게 증발한다. 증기압이 크다는 쉽게 증발한다. 쉽게 증발합니다. 증기압이 크다는 말은 쉽게 증발하는 거지. 쉽게 증발하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그죠? 발화점 어떻게 돼요? 인화점 어떻게 됩니까? 인화점. 인화점 낮아지는 거죠. 얘는 인화점으로 가자. 적읍시다. 인화점. 인화점은 낮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적어서 위험해지는 거죠. 공부할 때 인화점이 낮습니다. 그럼 발화점과 인화점은 반대의 개념이네요. 그죠? 딱 생각하고. 근데 그럼 증기압이 커지면요. 발화점은 어떻게 됩니까? 쉽게 증발하는 놈은 발화가 낮습니까? 요 2년을 고칩시다. 3년 적을까? 여기서 많이 헷갈려 하시는 거지.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증기압이 크다, 분자수가 많다 하는 놈들은 분자 구조가 어떻게 이렇게. 발화점은 항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뭡니까? 추결이거든요. 추결로 생기는 거예요. 추결. 증발이 용이한 놈은 추결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안 되지, 안 돼. 상대적으로 쉽지 않고 어렵다니까. 그럼 추결이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발화점이 커지는 거예요. 참고로 네 번째 설명하는 건데. 신기하죠? 처음 듣는 건데. 어차피 저 새끼 말하는 건 항상 새로워. 이러면서. 묶으세요. 중요합니다. 발화점이 높으면 위험해, 안 위험해요? 낮으면 위험하지. 그러니까 발화점은 높고, 다시 정리해 봅시다. 메탄은요, 메탄은 증기압이 크고 인화점은 낮고 발화점은 커요. 그래서 증기압 기준으로 이 메탄의 위험도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이해하세요? 인화점은 낮은 대신에 쉽게 불 붙어요? 불나진 않습니다. 쉽게 불나는 놈은 뭐 분자수가 복잡할수록 많을수록 연쇄가 많을수록 복잡할수록 많이 생겨요. 연상을 써볼게요. 어떤 놈입니까? 라면 이렇게 딱 정리해서 부탄 같은 놈들이 뭐 복잡해요. 수가 많습니다. 수가 많아요. 이렇게. 그죠? 그리고 연쇄수가 많다고 이렇게 해요. 연쇄수가 많은 거예요. 이런 놈일수록 어떻다? 발화점이 낮아지는 거예요. 왜? 추결이 용이하거든요. 추결이 발화점입니다. 이 잘 해놓으세요. 이게 어려운 개념이긴 하죠. 왜 자꾸 어렵다고 생각하냐면 이런 거 봅시다. 주전자예요. 주전자. 이렇게. 그죠? 뚜껑. 이렇게. 내부의 압력. 무슨 압력? 증기압. 같이 보는 거야.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끓여서 받는 형태가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여기서 한 개만 더 하고 갈까요? 어떻게 봅니까?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온도가 점점 올라가가지고, 온도가. 이게 만약에 액체, 물이라고 생각할게요, 물 생각했을 때 100도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증기가 되고 싶은 힘이. 뭐가 됩니까?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온도가 오를수록 증기압이 커진다 했었는데, 그렇죠? 100도가 되면 물이 증기압은 뭐하고 같아집니까? 뭐? 대기압하고 같아지는 거지. 이걸 이해되겠습니까? 100도가 되면 이 액체의 증기압은 대기압과 동일한 상태가 돼요. 100도 이하일 때는 어떤 힘이 더 커요? 대기압이 더 커. 그러니까 뭐 하고 있습니까? 기와 안 돼, 이 새끼야. 머리 숙여, 이 새끼야. 이해되겠습니까? 누르고 있어. 100도가 되면 나와, 이 새끼야. 이러면서 밑에 있는 액체들이 기화로 되는 거지. 이때 온도를 무슨 점이라 불러요? 무슨 점? 비점이라고도 하고 다른 말로 끓는 점이라고도 하는 거지. 이해되겠습니까? 증기압이 대기압보다 같거나 커지는 지점. 이때 온도를 그 물질의 비점 또는 끓는 점이라고 불러요. 이거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나오는 개념이면 2년입니다. 2년. 지금 눈빛을 보니까 저씨 중요해요. 계속 잡으세요. 증기압을 멈추세요. 지금 뭘 멈춥니까? 증기압이 자꾸 용기안을 생각하니까 지식이 안 느는 거지. 증기압은 물질이 가지고 있는 증기가 되고 싶은 힘이에요. 그렇죠? 이 힘은 온도가 올라가면 증기가 되고 싶은 힘은 더 커지는 거지. 이해됩니까? 그러다가 온도가 더 커져서 어느 점이 되면요, 끓는 점이 되거나 빗점이 되는 순간 뭐 다 증기로 되는 거예요. 이해되지요? 중요해요. 요 한 덩어리네. 이렇게. 이거 한 문제 풀려고. 읽어보세요. 그 다음 5번입니다. 뭐 이런 게 나왔네요. 다음엔 안 나옵니다. 근데 얘는 중요하게 한번 볼까요, 이거. 문화집회시설에 수용인원 산정기준 혹시 기억납니까? 문화집회시설 수용인원 산정기준. 뭐 나누면 됩니까? 기억납니다 해놓고 기억은 나는데 대답 못하겠어. 수용인원 산정기준 준비 한번 할까요? 다음 시험 대비해서. 자, 수용인원. 우리나라의 소방은 설비를 적용할 때 이상한 기준을 적용시키죠. 왜? 연면적, 바닥면적, 용도 적용시키고 그 다음 플러스 알파. 몇 명이 머무를 거를 예측해요. 그걸 수용인원이라고 불러요. 무슨 말입니까? 해당 용도는 바닥 면적 나누기 얼마에서 몇 명 머무를 걸로 예측해가지고 설비를 그냥 때려버려요. 장사 안 돼 죽겠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장사 안 돼 죽겠는데 무조건 수용인은 그렇게 있을 거라고 가정하고 설비를 미리 넣어버린다. 수용인원입니다. 첫 번째, 숙박시설입니다. 숙박시설이 있는 특정 소방 대상물이에요. 뭘로 나눕니까? 침대수, 그 다음 종사자수, 종업원수 하면 되겠네요. 침대가 2인용이면요. 2인용이면 둘. 두 번째, 온돌방입니다. 온돌방. 온천이에요. 온돌방은 뭐? 바닥 면적 나누기 3입니다. 플러스 종사자수. 여기까지 모르면 2년 남았습니다. 이것도 모르겠는데 이러면 2년 남았지. 그 다음에 용도로 갑니다. 용도. 뭡니까? 뭐 강의실 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네, 강의실 어떻게 외웠습니까? 휴게실, 강의실 이렇게 나오면 또 2년 남은 거지. 앞글자 딱딱딱딱딱. 강의, 종강, 사유가 뭐였어요? 강의, 종강, 사유가 아니고 2년 남았네. 3년 남았나? 죄송합니다. 강의, 상실, 휴교죠. 강의, 상실, 휴교.
있습니다. 강의실, 상담실, 실습실, 휴게실, 교무실. 이렇게. 예. 뭡니까? 이렇게 강의가 상실되고 학교가 문 닫았어요. 이유는 뭐였어요? 얼마 전에 지금까지 앓고 있죠. 뭐 코로나19. 코로나19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그거만 있었습니까? 뭐 영화가 나오고 뭐 공연계 다 엉망이 됐죠. 뭐 문화, 종강, 종강이죠. 사유, 문화집회, 그죠? 그 다음에 문화운동 중강이네. 진짜 3년 남았네요. 문화운동 종강입니다. 문화집회, 운동시설, 종교시설, 강당 이렇게 돼 있어요. 얘는 4.6 나누죠. 의자가 있더래. 고정의자. 고정의자는 의자수. 긴 의자가 있어요. 뭘로 나눌까요? 0.45 되겠습니까? 기타 3번. 기타는 뭡니까? 3으로 나누면 됩니다. 여기 들어가죠. 바닥 면적 400이다. 기타에 의자가 없어. 4.6으로 나누면 됩니다. 이거 한번 하고 갈게요. 수영이는 여기까지가 절반 맞춘 거예요. 신기하게. 그 다음에 수영이는 몇 명마다 어떤 설비 들어가는까지 봐야 돼요. 어렵죠 좀. 이 문제 참조하셔서 보십시오. 그렇죠? 넘어갑니다. 엄청 간단해요. 이렇게 요건. 주의할 점은 뭡니까? 유효폭의 면적의 합계 있는데 각 출구의 유효폭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계산하면 2.4m 있지만 폭은 높이가 없어요. 폭은. 하지만 뭐가 있어요? 최소 기준이 있어서 1.5씩 2개 들어가야 돼요. 이해되지요? 2.4가 필요한데 1.5가 1개짜리거든요. 그러니까 1개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각 출구. 다시 한번 천천히 정리해 봅시다. 관람실별로 출구 몇 개? 2개 해야 됩니다. 계산해 보니까 얼마 나왔어요? 2.4가 나왔어요. 그런데 1개당 최소가 1.5거든요. 그럼 총은 얼마 나옵니까? 총은 3이 나오는 셈입니다. 이해되지요? 근데 질문에 총이 어떻게 나오냐를 나온 게 아니거든요. 네. 네. 틀릴 것 같아. 계산을 이렇게 맞추고 개수 이상이다. 우리의 질문이 보면 출구 개수와 논외 계산을 하면 1.5m를 없애야 돼요. 그 왜 그러냐면 그걸 1.5m를 맞추는 개념이 아니었으면 10점으로 가야 돼요. 점수 나오고 맙니다. 점수 나와요. 교수님 이러면서 지금 요게 이제 여기 복병이죠. 각 출구의 유효폭이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만약에 이걸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2.4로 하면 폭은 1.2, 1.2거든요. 그럼 법에 위반이 되는 거지. 지금 뭐 인정 안 하고 계십니다. 내가 맞아, 이씨. 안타까워. 그러니까 틀렸다 생각하시고 점수가 좋게 나오면 부분 점수 주네요. 아니, 맞네요. 이렇게 좋거든. 근데 맞아요. 이렇게 막 하고 있는데 틀렸어. 이 새끼야, 이 버렸어. 이러면서 나오는 거지.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3-6번입니다. 그냥 뭐 표준으로 보세요. 좋은 문제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넘어갑시다. 위험성 평가는 저는 개인적으로 엄청 좋아하는데 이렇게 막 묻는 개념은 싫어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제가 이제 이러한 뭐 위험성 평가든 뭐든 자꾸 법에 있는 걸 그대로 묻는 이런 형태는 발전이 없어요. 발전. 이거 얼마나 내기 귀찮았으면 법 문구 그대로를 냅니까? 그죠? 아무리 뭐 근거를 찾기 위해서 이랬다고 하지만 이렇게 하면 그냥 공부를 힘을 빠지게 하는 거죠. 이게 왜 감소 뭐 수립에 대한 대책이 왜 이러냐 이렇게 막 물으면 뭐 커맨드를 하잖아요. 뭐 약간 뭐 해서 점수라도 받는데 법대로 써 있을 게 라면 이거 법을 못 외웠으면 아예 손도 못 대라는 거거든요. 그럼 뭐 뽑습니까? 기술사 뽑습니까? 암기왕 뽑습니까? 안 되는 거지 이렇게. 그런 식으로 막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얘는
좀 선을 좀 이렇게 저는 약간 이런 문제를 지향하는데 안 좋습니다. 법을 외워야 될 시점이 있죠. 이 법 외우는 게 더 좋습니다 하는 게 있는데 이런 식으로 막 내면 안 되는 거죠. 좀 약간 좀 안 좋게. 아, 그렇죠. 근데 아니 그 전에도 그렇게 냈어요. 출제하는 그러니까 법은 매번 바뀌지. 그 바뀔 때마다 법대로만 내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바뀌었냐 뭐 이렇게 묻는다든지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네 공부한 게 있지 생각해봐. 그러니까 이제 과거의 전통적인 형태의 위험성 평가에 대한 문제는 하나도 지금 안 내는 거죠. 내면 뭐가 문제됩니까 하면 맞니 안 맞니 이 새끼야 이게 뭐 되니 안 되니 이런 거 따지니까 출제자는 또 리스크가 부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재수 법 바뀌었잖아. 그런데 나쁜 새끼들. 됐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시간이 좀 돼서